이제 아버지를 묘사할 차례다. 1897년에 스텔라가 죽고 1904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7년간 바네사와 나는 그 이상한 성격의 폭발에 어떤 보호막도 없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스텔라가 죽었을 때 바네사는 고작 18살이었고 나는 대략 17살 정도 나이였었다. 내가 왜 노출되었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를 이상한 성격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려면 내 어린 시절의 몸과 마음의 낡은 껍질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지금의 나는 당시의 내 나이보다 아버지의 나이에 훨씬 가깝다. 그러므로 예전보다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걸까? 아니면 그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의 여러 양상을 엉망으로 망쳐 놓았을 뿐이라서 아버지의 관점에서든 내 관점에서든 묘사할 수 없게 된 걸까? 어쨌든 나는 지금 아버지를 바로 내 눈앞에서가 아니라 길 모퉁이를 한번 돌아서 회고해 본다. 빅토리아 시대 초기에 아버지가 태어나 자란 스티븐 집안은 매우 편협한 복음주의를 숭상하면서도 정치적이고 고도로 지적이면서 신미적 의식이 전혀 없었으며 한 발은 클래펌에 다른 발은 다우닝 스트리트에 담그고 있었다. 아버지를 묘사하는 글을 쓰려다 보면 지루해진다. 그 유형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내가 보기에 그 유형에는 그림 같은 아름다움이나 특이함, 로맨스가 없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강판 조각처럼 색깔이 없고 온기나 입체감도 없으며 정밀하고 뚜렷한 선들이 무수히 그어져 있을 뿐이다. 내 상상력을 사로잡을 틈새나 구석이 없다. 그런데 이 강판 조각에 덧붙일 것이 있는데 바로 난폭한 기질이다. 아버지는 아이였을 때도 불같이 화내곤 했다고 애니 고모가 말해주었다. 고모의 얘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잊었지만 온실의 화분을 박살낸 일화가 이어졌을 것이다. 그 누구도 아버지를 억제할 수 없었다고 고모가 말했다. 스스로 억제할 수 없었던 이 기질은 아버지가 이성을 숭배하고 감정의 분출이나 과장, 과도한 표현을 싫어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율배반적이다. 그 기질은 아버지가 신경 허약으로 인해 버릇없는 아이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몹시 화를 내더라도 병약했기에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천재적인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 기질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인습적인 사고도 한몫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천재에 대한 열광적 숭배가 극에 달한 시절이었다. 천재란 의심의 여지 없는 영감이 분출하는 인간을 뜻했다. 그들은 옷도 다르게 입고 머리도 기르고 크고 검은 모자를 쓰고 망토를 둘렀다. 하나같이 그들은 함께 살기에 불편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함께 살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주위에 해가 된다는 생각을 결코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격분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이건 내 천재성의 증거야 라고 말했고 칼라일을 끌어들여 그 생각을 확인하고는 거친 분노에 탐닉했던 듯하다. 천재적인 남자는 분노를 분출한 후에 애처롭게 사과한다는 것이 그 인습적 패턴의 일부였다. 아버지는 아내나 누이가 자신의 사과를 당연히 받아들일 테고 자신은 천재성 덕분에 양민사회의 규율에서 당연히 면제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는 천재적인 인물이었던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슬프게도 그렇지는 않았다. 그저 괜찮은 이류일 뿐이지 라고 아버지는 프리섬의 크로켓 구장 주위를 거닐다가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분명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 이런저런 자질이 아니라 온갖 자질이 결합되어 개성이나 성격으로 불릴 수 있는 것. 침묵이나 망할이라는 한마디 말로도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면이 그에게 있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나누던 얘기나 감정은 달라졌다. 그는 윌터 헤드럼이나 허버트 피셔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그들이 종종 적용한 기준이었다. 되는 대로 몇 가지 들자면 그의 단순함, 진실성, 기벽에서 비롯된 매력이 있다. 아무리 불편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말할 테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리라는 뜻이다. 아버지의 감정은 명확하고 솔직했다. 그에게는 어떤 강한 열정이 있었다. 그는 샌드위치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나가 어마하게 긴 산책을 하곤 했다. 누가 앞에 있든 상관없이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주장하곤 했다. 의견은 매우 확고했고 지식은 대단히 풍부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정중하게 경청이 되었다. 집안에서 그의 위상은 신과 같으면서도 어린애 같았다. 그의 위상은 대단한 특권을 내렸다. 내가 아버지를 따라서 머리칼을 잡아 꽂아 어머니는 마땅찮게 여겼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라고 내가 항의하자 어머니는 그렇다고 너가 아버지의 행동을 전부 따라 할 수는 없어 라는 말로 아버지에게 특별한 자유가 허용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다. 어떻든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규율에 구속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어쩌다 특히 귀 뒤로 넘긴 순 많은 짧은 머리칼이 굽실거릴 때 꽤 눈에 띄는 멋진 인물로 보였다. 힐 브러더스의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모닝코트를 걸친 그는 훤칠한 키에 매우 여위고 등이 굽었으며 턱수염이 흘러내려 작고 가느다란 넥타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의 턱은 움푹 들어갔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의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마는 훤하게 넓었고 두개골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의 약간 움푹 들어간 정수리 부분을 내게 만져보라고 한 적이 있다. 덥수룩한 눈썹이 늘어졌지만 그의 작은 눈은 깨끗하고 맑은 물망초의 푸른색이었다. 그의 손은 아름다웠고 연푸른 돌에 쌍독수리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끼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돌이 없어진 다음에도 그 반지를 계속 끼고 다니면서 외모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위층으로 일하러 가거나 산책을 나가는 등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토요일마다 제임스 페인을 방문하러 갔고 다른 모임에 나갔다. 밖에는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시를 암송했고 종종 머리를 힘께 흔들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는 늘 중절 모자를 썼는데 큰 머리에 약간 기묘하게 얹힌 모자 양 옆으로 숱이 많은 머리칼이 삐져나왔다. 정찬 초대를 받아 어머니와 외출할 때면 점잖은 정장 차림이었던 아버지를 기억한다. 검은 조끼의 가장자리는 장식끈으로 둘러졌고 부추 옆면에는 고무천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식사하러 나가는 일이 완전히 끝나면 좋겠구나 지니. 아버지가 가로등 옆에서 날 기다리며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속내를 털어놓아서 우쭐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외출을 즐긴다고 느꼈다. 아버지는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여자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태도로 판단하건대 젊고 예쁘게 생긴 여자들에게서 종종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지금 나는 그레이 부인이라는 미국 여성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염에서 빵 껍질을 떼어내며 예쁜 숙녀들에게 추파를 던졌다라고 아버지를 놀려주라던 어머니의 언질이 기억난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아버지는 내게 화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충격을 받고는 콧방귀를 뀌려다가 억누르고 그런 농담은 절대로 참지 않겠다고 내게 알려주려는 듯 뭐라고 힘주어 말했던 기억이 스친다.
그 충격에 이어 아버지가 힘주어 말했던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가 어머니의 눈이 큰지 작은지 논쟁을 벌일 때였다. 그때 아버지는 내 어머니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야 라고 역설했다. 그렇더라도 나는 아버지가 랭트리 부인의 미모에 매혹되었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남자로서 마음이 동했으며 실은 그녀를 보기 위해 연극을 갔던 사실을 즐겁게 기억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근엄한 모습에 약간의 인간미를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를 통해서 지금도 나는 작가인 아버지에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바네사와 내가 집안일을 물려받았을 때 나는 사교적인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작가인 아버지는 내가 지금 책에서만 보게 되는 아버지보다 훨씬 까다롭고 억압적이었다. 당시 나를 지배한 것은 폭군 아버지였다. 까다롭고 난폭하고 연극적으로 과장하고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귀가 멀었고 애원하고 사랑과 증오를 번갈아 부르는 아버지였다. 나는 야수와 한 우리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다. 15살인 내가 늘 불안해서 경과를 부수거나 내뱉고 껍질을 내던지며 얼굴을 찡그리고 어두운 구석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미친 듯이 우리 안을 배회하는 원숭이라면 그는 표정 없는 얼굴로 천천히 어슬렁거리는 위험한 사자였다. 분노와 상처로 부르퉁한 그 사자는 갑자기 사납게 굴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겸손해졌고 그러다 당당하게 굴고 다음 순간에는 파리에 시달리며 먼지 덮인 구석에 누워 있었다. 오후에 우리는 늘 산책을 나갔다. 나중에 산책은 고행이 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리 중 하나와 함께 산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건강과 즐거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우리를 희생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는 아버지의 의존성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산책은 우리에게 가혹한 짐이 되어버렸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독자적으로 처신하게 했더라면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는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의 건강에 맹목적으로 집착했고 그러느라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며 어머니 자신은 진이 빠져 49에 돌아가셨다. 반면에 아버지는 계속 살아계셨고 너무나 건강했기에 이런 둘의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몹시 괴로워했다. 나는 이런 말을 끼워 넣으면서 해묵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세인트 아이브스가 우리에게 주는 순수한 기쁨은 이 순간에도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느릅나무의 레몬색 이파리, 과수원의 사과, 속삭이며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떠오르면 나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인간의 힘이 아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작용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